이광철 변호사입니다. 2012년 12월 11일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의 이 실정과 무능 그리고 세월호 사태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분개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때 그 장소를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날은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선거 개입의 실상이 폭로된 바로 그 시발점이 되었던 날들이었습니다. 선거 결과를 떠나서 국가의 최고의 정보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 충격적 실상 앞에서 그것들을 밝혀내고자 했던 경찰과 검찰의 수고를 단 일거에 수포로 날려버렸던 그 판결로서 우리 모두가 분개하고 또 분개하고 있는 바로 그 판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쉽게 판결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그 판결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시는 분들께 변호사로서 그리고 당시에 민주통합장을 대리해서 원세훈을 고발했던 고발인으로서 그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는 순서는 대강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골자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 다음에 판결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한번 따져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심리전단이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대선과 총선을 바로 앞둔 2012년에 팀이 4개로 그리고 70여 명으로 인원도 대폭적으로 확대되었고 여러 가지 1, 2, 3, 5팀이 종북 세력에 대한 대응과 그리고 활동들을 국내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에서 대응 활동을 했다라는 것도 언론 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원세훈의 정치 개입의 지시와 전파의 경로 또한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세훈의 지시들을 받아가지고 국정원 심의전단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찬반 클릭 활동을 하고 그리고 글과 댓글을 작성해서 게시하고 그리고 트위터에서 트윗과 리트윗을 작성해가지고 정치 관여 행위와 선거운동 범행을 했다는 사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판결의 골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판결이 뭐가 어떻길래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건지. 먼저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트위터 계정이 국정원 직원의 것이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경우에 취임하기 이전에 벌어졌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을 했고 이 부분이 이번 재판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왜 무죄로 판단되었는지 재판부의 어떤 그 이유를 한번 재판부의 시각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원세훈의 정치 개입 행위의 본질을 국정 홍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정 홍보를 하고 반대파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 기간에 그것이 당연히 선거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지는 따로 따져봐야겠지만 검찰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사이버 심리전단의 활동들 자체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원세훈이 선거운동을 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그런 판단의 골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을 한 다음에 이에게서 다음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원세훈의 경우에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그리고 이종명과 민병주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형을 정한 데 있어서 재판부가 판결문에 썼던 그 이유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우선 양형의 사유에 대해서 원세훈의 경우에 그
그 범행의 동기가 어떤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지 특정 정당이라든지 정치인을 반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재판부가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원세훈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재판부는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이 과거의 관행을 답습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명 민병주의 경우에도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든지 하는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의 사유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뒤에서 한번 따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판결문의 문제점을 조금은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좀 쉽게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판결의 문제는 말이죠, 사실은 바로 재판부가 바라본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본질과 국민 일반이 혹은 우리가 상식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정치 개입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정말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서부터 문제가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본질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을 홍보하고 이 이명박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비난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재판부는 북한의 지령을 수수하는 종북 세력에 대한 대응 활동들을 하라고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원세훈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요, 재판부가 그런 다음에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어떤 선거 운동을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그보다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그 활동들이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이런 두 가지로 구분한 다음에,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 개입 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늘상 이렇게 국정홍보 행위를 하고 반대파에 대한 비난들을 늘상 하고, 또 그리고 지령을 수수한 종북 세력에 대한 대응 활동들을 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이지도 않고 계획적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를 당선시키려고 하거나 누군가를 낙선시키려고 하는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판부의 시각입니다. 과연 그런데 이 재판부의 시각 자체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해왔던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 개입 행위의 본질로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죠. 가장 이 재판부의 시각이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약점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즉,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정의 개념 자체가 우선은 없고요. 두 번째는 광의의 종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종북 세력을 종북 세력이라고 인식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북한 지령을 수수하지 않은 이른바 종북 세력들의 활동에 대해서 국정원이 대응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후에도 다시 살펴보시겠지만 국정원의 심리전단은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등을 포함해가지고 야당의 정치인들을 대단히 노골적이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북한의 지령을 수수해가지고 국내에서 종북 활동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거니와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재판부가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 활동의 본질을 이렇게 국정 홍보와 지령을 수수한 종북 활동만으로 국한시켜 본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 활동이라든지 선거 개입의 실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고, 바로 재판부는 이렇게 동떨어진 인식에 기초해가지고 판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도출해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 지상이라든지 신문 지상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이 이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반대로 야당이라든지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북한으로 가라든지 종북 세력이라든지 이런 비난을 원색적으로 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 것일까요? 자, 이런 의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 재판부에 제출되어진 자료들 가운데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몇 가지로 좀 추려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근혜 후보 지지 찬양형입니다. 예를 들면 2012년 9월 18일 후보들의 인상착의, 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문재인의 놀란 토끼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그랭이 얼굴, 결론 사람은 미소 짓는 모양이 아름답다. 2012년 9월 18일이면 이미 박근혜 후보는 당시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되어 가지고 그게 8월 달이었는데요. 이미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옷 통화했어요. 박근혜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 박근혜 후보의 광주 방문을 칭송하는 그런 글들, 준비된 여성 대통령, 이러한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공약 선전형도 여러 글들이 있습니다. 여당의 정치 쇄신이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 신뢰 회복을 비롯해 가지고 당시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공약을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전파된 것들이 재판부에 증거로서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박근혜 지지자 결집을 소개하는 형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회수를 찾아간다든지 이인재와 합당을 했다든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측 인사들을 영입했다든지. 자, 네 번째로는 야당을 비난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글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을 종북 세력으로 비난한다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북한에 포기했다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실들을 갖고 자살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또 임수경 의원을 종북 세력으로 비난한다든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찰스와 원숭이는 왜 이렇게 뻔뻔한지를 비롯해 가지고 목동의 황태자라든지 심지어 아이유의 처녀성 문제 해결 방안은 안철수 스타일이다.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의 자유행위 묘사 충격 그림 이런 식의 정말 선거 과정에서 일반인이 했더라도 굉장히 선거의 공정성을 흐릴 만한 이런 아주 노골적인 원색적인 표현들이 아주 여과 없이 트위터상의 표현들로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위터에 어떤 글들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각 선거 지지 후보자들의 어떤 지지 또 대결 같은 것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전파가 되었던 거죠.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의 이런 선거 개입의 실상을 재판부도 사실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원세훈 국정원 정치 개입의 본질을 국정 홍보와 지령을 수수한 종북 세력에 대한 대응으로 국한시켜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선거에 이렇게 개입했던 그래서 야당 후보들을 비난하고 여당 후보를 칭송하는 이러한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의 행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재판부의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의 실상과 본질에 대한 인식의 이런 국민 일반과 상식의 관점에서의 괴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낳았던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원천이자 토대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바로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을 갖고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논리를 짜 맞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의문들이 들더라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본질을 바로 그렇게 국정 홍보와 지령을 수수한 종북 세력에 대한 대응으로 국한시켜 놓고 선거에 개입했던 그런 노골적인 글들, 노골적인 어떤 트위터 글들을 외면한 것이 바로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결문들을 보면 바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론에는 우리가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서는 바로 원세훈의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정 홍보에만 국한되었을 것이냐, 지령을 수수한 종북 세력에만 국한되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실제로 앞서서 우리가 본 사례들에서도 사실 말도 안 된다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그동안에 국정원을 비롯한 안기부 또 중앙정보부가 벌여왔던 정치 개입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반대 세력, 야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는 활동에
어떤 그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저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국정원이 어떤 국정원이 단순히 국정 홍보만 하고 정책 반대파만 비난하고 선거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국정원이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경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거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재판부의 인식 태도 자체가 저희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미리 세워둔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바로 법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이 법리 왜곡 작업에 동원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1도 9243호 판결인데요. 이 2011도 9243호 판결의 사안은 무상급식 시민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무상급식에 관한 입장들을 가지고 활동을 해오던 중에 선거 기간에 돌입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자기의 정책들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선거 기간에 비판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어떤 그 법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하는 선거운동이 아니냐 해서 기소가 되었던 바로 그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법원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단체가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입장을 가지고 활동하던 중에 선거 기간에 돌입해서 그 입장을 표명한 것이 막바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선거 기간에 그 단체의 입장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어떤 후보를 당선 낙선시키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즉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 바로 이 법리를 이 재판부는 이 사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국가정보원, 원세훈의 국정원이 평소부터 국정홍보 및 반대파 비난, 그리고 지령을 수수한 종북 세력에 대한 대응 활동들을 평소부터 쭉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쭉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해왔던 원세훈 국정원의 활동이 선거 기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막바로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재판부는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법리를 여기다가 끌어다가 이 판결을, 이 결론을 내린 게 왜 문제냐. 자, 다음과 같은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 무상급식 시민연대라고 하는 이런 시민단체는 어떤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결론을 선거 기간에 야, 우리는 이런 결론을 갖고 있는데 후보자, 니네들은 이 결론에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물론 어떤 정책에 따라서는 여당과 야당이 쫙 갈라지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야당 후보도 반대할 수 있고 여당 후보도 반대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야당 후보도 찬성할 수 있고 여당 후보도 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 개입 행위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자, 이명박 정권에 대항하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는 반대적인 정치 세력은 다 종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척결해야 될 대상입니다. 물론 재판부는 이 점을 도외시했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재판부는 이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본질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정홍보와 종북, 어떤 지령을 받은 종북 세력에 대한 대응으로 국한시켜서 이해했다는 건 우리가 앞에서 봤죠. 하지만 이미 앞서서 저희들이 본 트위터상의 표현들에서 봤듯이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본질은 종북 척결이라고 하는 것을 상위의 카테고리로 놓고 그 밑에 평상시에는 국정홍보와 그 반대 세력에 대한 비난을 하다가 선거 시기에는 바로 이 종북 세력이 집권하지 못하게끔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 종북 세력들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또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보수적인 후보에는 찬양과 그 공약들을 소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법리를 끌어다가 어떤 국정원이 어떤 국정 홍보 작업과 평소에 정치적 반대파 비난 작업을 쭉 해왔던 것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바로 이 재판부가 자기가 세워둔 그 결론의 이유들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이 법리를 무리하게 끌어다가 쓴 것입니다.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재판부도 이 점을 의식했는지 판결문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자,
국가기관이 자기 고유한 정책과 입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는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헌정사가 안기부라든지 국정원 이런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얼마나 짓밟히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었습니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손을 떼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돌아가라, 거기에 매진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그러한 이런 사안에 이런 민간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선거 기간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라는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런 판례의 법리를 이 사안으로 끌어온 것 자체가 저는 법률가이기에 앞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도 도저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9가지 이유를 판결문에 써놨습니다. 그 9가지를 법정에서 변론하듯이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9가지를 좀 몇 가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내용과 그 내용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원세훈 원장이 직원들에게 사이버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의 어떤 그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의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고 오히려 남겨진 기록들을 보면 원세훈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채용해 가지고 적어도 원세훈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국정원장이 전 직원들에게 시달되어지고 명백한 기록으로 남는 증거에 누구 후보를 지지하라거나 누구 후보를 반대하라거나 이렇게 남길 바보는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이걸 봤어야 됩니다. 자,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어떤 연루된다면 부서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던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번에 원세훈 전 원장이 이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했는지를 봤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이버팀의 4개 팀에 국내 정치활동에 개입한다는 것은 재판부도 원세훈이 국내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그런 활동을 지시했다는 건 인정을 했다면 정치 개입을 하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없는지를 원세훈이 체크하고 박근혜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안철수 후보를 반대하거나 이러한 글들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징계를 하고 다시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연 원세훈이 구체적인 활동들을 했는가를 봤어야 됩니다. 그냥 원세훈이 지시를 한 것도 없고 오히려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으니 선거운동에 그런 의지는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건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가 우리 조폭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죠. 조폭처럼 이렇게 위계질서가 강력하고 조폭 두목의 지시가 잘 먹혀듭니다. 뭐 김태촌이라든지 조양은이라든지 과거에 살인사건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실제 그래서 근데 이렇게 살인사건이 중간행동대장이 살인사건을 벌이고 나서 조폭 두목이 기소가 되면 법정에 온 조폭 두목들은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살인사건들을 벌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말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살인사건에 연루되지 말라고 조폭두목이 지시했다고 그래서 우리 법원이 그동안 조폭두목에 대해서 어떤 살인죄 책임을 묻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이 이때 늘 하는 판결 예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모관계, 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세훈과 심리전단 조직 이렇게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시에 의해서 실행행위를 한 거니까. 그리고 조폭 두목과 실제 행동을 했던 중간행동대장의 지시와 실행 이제 이런 것들을 공모라고 하는데 그 공모관계에 있어서 그 공모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암묵적인 공모 혹은 순차적인 공모 이런 것들도 공모로서 인정이 되어지고 이런 공모관계의 인정은 정황적인 그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그동안 우리 대법원이 확고하게 취해왔던 법리고 또 이러한 법리에 기해서 조폭 두목들의 어떤 그런 형사 책임들도 물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직업법관으로서 10년 이상, 15년 이상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는
재판부가 원세훈의 그 말 한마디를 믿고 원세훈이 이렇게 지시한 적도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지시를 했으니 선거운동으로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본 거는 도저히 법률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재판부는 약 70여 명에 달하는 시민전단 직원들이 모두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갖고 18대 대선에 여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의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유한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부의 이 논리는 앞서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민병주와 이종명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재판부가 두 사람의 집행유예를 주면서 판결문에 그렇게 써놓은 걸 우리 앞서서 봤었죠. 국정원의 유계질서상 두 사람이 원장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웠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서서 두 사람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줄 때는 조직의 위계질서가 엄격해가지고 거스르기 어려웠다고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때는 70여 명이나 되는 그 직원들의 정책 성향이 일률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70여 명의 국정원 시민전단 조직원들은 바로 선거운동이 아닌 그저 정치 개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출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정치 개입에 있어서도 반대파 야당의 세력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들이 있었던 것이 재판부도 확인한 것이라면 거기서는 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항의한 기록이 없으니까요. 바로 이 점은 국정원단 시민전단 조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정책 성향과 무관하게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상식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무죄의 근거로서 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425 진원 파일이라고요. 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를 실행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파일 안에 다른 일반적인 국정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들만 있을 뿐이지 대선과 관련된 어떤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 사이에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당시 역삼동 오피스텔 안에서 자신의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187건의 파일을 영구 삭제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병주 등 국정원 간부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서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때 지워질 것은 없는 것인지, 지워져 가지고 재판부에 현출되지 못한 것은 없는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정황들까지 같이 해서 봤다면 물론 그 영구 삭제된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추론에 기해서 형사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전체 숲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남아있는 425 진원 파일만 갖고 대선 개입을 지시했는지 말았는지 여부의 판단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정황들을 살피지 않고 이거 하나만 딱 발견한 것은 오히려 자신이 세워놓은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렇게 이유로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논거로서 범행을 이렇게 정치 개입 행위에 시작한 시점이었던 2012년 1월경에는 아직 대선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논거로 듭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그 사이버팀이 해왔던 활동들은 이미 2012년 1월달 이전부터 쭉 해오던 활동들이다. 이것들도 논거로 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세훈의 목표는 야당의 홍길동이, 야당의 임꺽정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종북 세력 척결, 그리고 그 종북 세력의 지지 지원을 받는 야당 개혁 세력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야당 후보에 문재인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원세훈은 바로 그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활동들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개별적인 후보가 누구냐, 그 후보를 지지 반대하느냐, 이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원세훈이 개별적인 무슨 개별 후보자가 정해지는 지방 선거라든지 이런 개별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종북 세력 척결과 그들의 집권 저지라고 하는 목표 아래서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보는 그 전체적인 상황들을 본다고 하면 이 논리도 쉽게 저희가 수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그 이전부터 활동해왔다고 하는 것들도 앞서서 말씀을 누차 드렸지만 바로 재판부가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본질을 바로 국정 홍보라고 하는, 그리고 지령을 수수한 종북 세력의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만 좁혀서 보다 보니까 발생한 바로 그런 문제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아가서 재판부는 트윗이라든지 리트윗 개수가 선거가 임박했던 2012년 10월경에 감소하고 11월 달엔 더욱더 감소한다, 이렇게 근거를 대고요. 그리고 2012년 초에 사이버 5팀의 사이버팀에 이렇게 증설됐던 것들도 특별히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터넷 환경의 급변에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트윗 및 리트윗 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재판부가요, 무죄 판결을 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시한 부분들에 대한 사실적인 것들 하나하나를 다 무죄 판결의 이유로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분석해 줘야 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도 그 차원에서 하나하나 다 따져줘야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문은 유죄 판결 쓰기가 무죄 판결 쓰기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에서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 무죄 판결에 있어서 어떤 검찰이 공소사실로 내세운 여러 가지 주장들, 그리고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구별한 다음에 이것들은 이런 9가지 이유로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큰 이유를 세워놓고 전부 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했던 트윗, 리트윗 약 40여만 건도 제대로 다 분석을 해서 판결문에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무죄 판결을 쓰려면 전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의 개수가 몇 개고 몇 개인데 각 월별로 몇 개여서 9월 달에 비해서 10월 달에는 얼마가 감소하고 10월 달에 비해서는 11월 달에는 또 얼마가 감소하는지를 사실적인 근거를 갖고 판결문에 써줘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도대체 9월 달에 몇 건이었는데 10월 달에 감소했다는 건지 11월 달에 또 몇 건으로 줄어서 감소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이 판결문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이유이고, 또 하나는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부인해가지고 아예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트윗 및 리트윗 수도 약 30만 건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재판부가 증거로서 배척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적으로 판단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지운 또 그런 삭제한 파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실적인 분석과 법리적인 접근을 통한 무죄 판결의 이유들을 상세히 제시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10월경에 감소했고 11월경에 감소했다라고 하는 이런 무죄 판결의 이유는 저는 적어도 그동안의 무죄 판결문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법관들의 이런 판결문 쓰는 것과는 도저히 좀 달라서 이 부분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2012년에 안보 5팀을 신설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세훈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무죄 판결의 이유로 썼는데 이 부분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형사재판은 굉장히 훈훈해질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저는 그때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면 그래 살인의 고의가 없구나, 그래 넌 살인죄 무죄, 그냥 실수했구나, 과실치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들이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일종의 알리바이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늘 따져보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법관의 직업적인 그런 훈련된 습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판사가 아무런 추가적인 확인 작업도 없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 판결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본 이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양형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본 것처럼 재판부는 원세훈이 북한에 대한 어떤 심리전 대응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고 어떤 선거에 개입하지는 않았고 또 그리고 과거에 어떤 그런 관습을 답습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일이고 국정원의 어떤 그 직무 범위를 오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알아야지. 그리고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주장 자체를 받아들인 것도 이상한데 그것을 양형사유로 삼아가지고 원세훈에게 관대한 집행유예를 준다고 하는 게 정말 이게 법관으로서 과연 저 사람에게 우리가 법관으로서의 그런 신실한 자세를 기대해도 되는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이면 형사재판은 정말 훈훈해지겠죠. 자, 지금까지 이 원세훈 재판이 가지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부분과 그리고 양형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오늘의 이 판결 소개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로부터 어떤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는 법관에게 맡겨둔다라는 게 자유심증주의입니다. 이 말의 반대말은 이제 법정증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증거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거가 드러내는 바를 반드시 사실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자백입니다.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하면 그 살인의 어떤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법정증거주의가 횡행하다 보니까 이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고문이 너무나도 이렇게 일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민중들에 대한 수탈들이 너무 가혹했고 서구에서 일입니다만은 그러다 그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성으로부터 자유심증주의를 두어가지고 법관에게 그러한 사실 인정의 전권을 준 거죠. 아, 저 사람 고문해가지고 저렇게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은 아닌지 봐라.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법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자유심증주의가요,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다만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통찰력이고 또 하나는 용기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가지고 그러한 증거들을 개별개별 연결해서 하나의 종합적인 사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통찰력이 하나고요. 또 그렇게 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용기가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그 사실 인정의 전권을 부여받은 이 재판부가 과연 그러한 안목과 용기를 발휘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재판을 담당했던 이범균 부장판사의 전 두 건의 판결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자유심증주의의 오용과 그로 인한 대의민주주의의 훼손 그리고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이런 허술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김용판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범균 부장은 권은희의 증언은 거짓말이다라고 결론 짓고 그 재판에서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런데 권은희 진술이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법정에 출석했던 17명의 다른 경찰관들 진술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한 가지는 자료와 비춰서 사실과 다르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요하게는 17명의 경찰관들의 진술과 다르기 때문에 권은희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 판단은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17명의 진술에 대해서 이범균 재판장 스스로가 법정에서 그 경찰관들의 진술의 태도에 대해서 말을 맞추고 온 것 같다느니 하면서 그 태도를 문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17명의 경찰관들은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그래서 그 직권남용, 선거 그 수사방해 등에 사실 개입되었다고 의심을 받았던 잠재적인 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법정에서 자기의 죄가 될 수도 있는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권은희의 경우에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남 4서 중에서 3서의 수사과장을 지낸 엘리트였던 권은희가 왜 법정에 나와서 거짓말합니까? 그 말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어떤 이득도 떨어지지 않는데요. 더군다나 권은희는 그 사건 수사를 검찰로 송치하고 난 다음에 폭로했습니다. 만약에 권은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대선 기간 동안 그 사실을 폭로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는 상식적인 눈에서 자명하다고 할 겁니다. 또 하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1심 재판을 이범균 부장판사가 담당했습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피고인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아주 훌륭한 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국가보안법에서 무죄 준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진실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통찰력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결 이유를 들어가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발견됩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당시에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주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서 바로 그 증인이었던 유가려, 유우성의 동생인데요. 유가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려 진술을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유가려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폭행, 협박, 회유,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주장해서 재장을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그분의 판단을 보면 그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폭행, 협박, 가혹행위, 회유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가려가 오빠가 간첩이라고 한국에 들어와서 수사기관에다가 거짓 신고를,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겁니까? 세상에 어느 여동생이 오빠에게 간첩이라고 거짓 진술을 합니까? 뭔가 유가려가 거짓 진술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앞에 인과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재판부는, 이 이범균 부장은 아무런 그런 인과의 요소에 대한 확인도 없이 유가려의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그 인과의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국정원의 폭행, 협박, 회유,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서 배척해버립니다. 이 판단은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 2심 사건에서 뒤집혔습니다. 유가려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폭행과 협박, 회유가 있었다. 가혹행위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고요. 회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래야 말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범균 부장판사의 이런 자유심증주의 오용의 한 사례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판결 이유와 양형 그리고 자유심증주의까지 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재판이 왜 중요하냐 다 각자 생각들이 다르시겠지만 우리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이 대표자를 뽑는 선거의 과정의 중요성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사가 왜곡되고 그래서 그 결과마저도 왜곡되어진다면 그것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공화국을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선 때 어떤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로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라도 이 1심 재판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